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섹터별로 봤을 때 방산 쪽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수출 호주의 주가가 2배 넘게 뛰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 6위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과연 이 흐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관세 완전 무풍지대로 계속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무기를 수출할 때는 통상 관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군 자체가 대부분은 이제 면세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그 카드를 여러 경로 국가들 품목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상에서는 한국은 방산 물자에 대한 미국 수출이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협상에 방산 관련된 물자가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국가 수출할 때는 관세가 큰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 미국 관세에 대한 수혜주 피해주를 구분할 때 방사는 무풍지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제 최근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산 전투기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위비하고 관세 협상은 별개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서 방산 물자나 항공, 우주 관련된 영역들이 이제 가장 크고 나머지는 농산물이나 기계 장비들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을 수출하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은 오랜 기간 미국의 방산 물자를 수입하는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 가운데서 관세 협상 전반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예측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LNG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고 조선이나 이런 협력 가능한 부분들 군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세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 방산 물자를 관세에 대해서 수입하는 게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기를 저희는 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관세하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켜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뭔가 팔 때 적성 국가에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적성이라 하면 미국에게 적이 되면 적성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이 정해주는 나라에 한테밖에는 못 파는 건가요? 네, 맞고요. 일단 미국을 놓고 봐도 미국은 FMS라고 해서 해외에 이제 정부가 무기를 팔 수 있는 국가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방국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방국들은 아니지만 팔 수 있는 국가들을 또 분류를 해놓고 절대 못 파는 국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당연히 못 팔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 그런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구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무기를 팔 수 있는 지역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다만 미국 기술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한국이랑 미국이 방산협력 관점에서 미국의 승인이나 또는 허가 같은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F-150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미국의 승인 지연 때문이다라고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업체들의 프로젝트별로 봤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애매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 영국이 이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방위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 확실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군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더 이상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의 안보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풍선 효과로 유럽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소위 슬로건으로 미국 없는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GDP 대비 방위비를 2.5%에서 3%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현재 한 540억 파운드 정도 되는 군비를 한 1년 사이에 600억 파운드 이상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 전반으로 대략 군비가 연간으로 10%씩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 미국의 협력 관계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유럽 내에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기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국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군비 증강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바꾸겠다. 원래 한도를 줬었는데 그 룰을 바꾸면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돈이 풀리는구나, 유동성이 풀리는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국이나 그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 나라들은 돈이 어디서 나는 거죠? 거기도 그냥 무조건 채권을 또 찍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일도 뭐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군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안보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는 인식들이 커졌고요. 폴란드를 예를 들면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군수물자들을 확충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두고 계속 전 유럽으로 이런 기류들이 확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지금 국가별로 방위 산업에 대한 상황을 저희 분석해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별로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납기일 좀 빠르게 납기일도 맞춰주고 또 가성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라별로 국방비 증액 추가되는 상황에서 물론 미국은 아닙니다만 어떤 우리 기업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납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 기술 이전 같은 것도 그럴 테고 현지 생산 이런 측면도 있을 테고요. 한국이 여러모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우수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폴란드를 예를 들었을 때 22년에 전쟁이 발생을 했고 2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22년 8월 달에 폴란드가 당장 무기를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 경쟁 국가들은 납기가 최소 3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년 8월에 계약한 물량이 22년 11월부터 인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뭐 K9, K2 같은 지상 무기 체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별로 무기를 빨리 요구하는 수요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납기적으로 우수하고요. 이런 기조는 우리나라가 생산 시스템이 전후방 산업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방산 물자에 대한 생산이나 소요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게 있고요. 그리고 무기 체계 자체도 전쟁에 적합한 지상 무기, 그간에 전면전이 없던 시절에는 좀 잊혀졌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한국 업체들이 수출하는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UAE가 이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방산을 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랑 경쟁력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네. 사실 이런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조건들을 배제를 하면 한국 무기를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납기나 기술 협력, 현지 생산 그리고 무기 체계들의 이런 적합성 같은 부분들도 한국 업체들이 유리한데 근데 그간의 상황들을 보면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사우디를 비행기 타고 가서 대규모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항공기 구매 같은 것들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방산 수출업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런 기류가 22년 전쟁을 통해서 좀 바뀐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계속 가자를 점령하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질 좋은 무기를 구매할 때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UAE뿐만 아니라 전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로템 1분기 방산 수출 급증했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현대로템 이제 1분기 실적이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을 넘어섰고요. 분기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온 게 역대 처음입니다. 통상 1분기는 방산물자가 국내에서 조금 적게 매출 인식되는 구간이라서 4분기가 매출이 조금 더 많은데 1분기에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이미 1,600억 정도의 이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 영업이익에는 1,400억 정도의 철도 부분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이미 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의 K2 전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 마진이 높았고 이게 실적이 잘 나온 요인인데, 올해를 놓고 보면은 이 수출에 대한 분기 납기를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가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2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 계약이 매출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 2차 계약한 부분이 매출 인식이 돼야 되는데, 2차 계약이 작년부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폴란드는 그 물건을 빨리 받기 원하는 것 같고요. 계약은 아마 이번 달 중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전투기를 파는 거잖아요. 네. F-50 같은 경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전투기를 미국에서 일본 보고 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투기 만드는 게 뭐 만들어서 팔 때 보통 전투기들은 미국의 무슨 이제 부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재권,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FA-50 같은 경우 수출하려면 미국한테도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그 안에다 로열티를 지급하던가 뭐 이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수출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또 미국도 수출하고 싶은 국가일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은 미국이랑 경쟁을 하는 건가요? 경쟁이 일부는 있고요. 근데 무기 체계로 봤을 때는 FA-50은 완전한 전투기라기보다는 경운 공격기입니다. T-50, TA-50이라는 훈련기를 개량을 해서 경운 공격기로 쓰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F-16이나 F-35에 비하면 약간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기보다는 FA-50까지는 그래도 협력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FA-50은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많이 차용을 했고 일부 로열티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F-35 같은 무기를 팔고 있고, 다른 국가를 무기 체계를 팔 때 일본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최근에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이건 완전한 이제 전투기고 이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약간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겹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KF-21은 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돼서 양산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FA-50까지는 큰 걱정을 하진 않고, 다만 수출이 여러 국가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연되는 부분은 각 국가의 개별 상황들, 그리고 한미 공조가 뭐 그런 분도 일부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걱정은 아니고요. KF-21은 나중에 걱정할 건데 지금 상황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쭤볼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올해 10위권 내 지금 6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뭐 사실 대규모 유족 이슈도 있었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불과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조를 넘긴 상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 체계들이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포, 레드백 장갑차, 천궁 그 M7은 이제 LIG 넥스원이랑 같이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40%에서 절반의 영역들을 하고 있고 탄약, 장약, 155mm 포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제품의 가지수가 많고 지역 유럽, 중동, 아시아, 이제는 미국도 수출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지역들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능성들이 주가에 많이 녹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증자 정정이 이제 수리가 됐고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될 텐데 3주 전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 하나 디펜스 USA를 보고 왔는데 네. 이 글로벌 방산 기업에 맞는 전략들이나 투자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제 3,200억 규모의 수주를 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정지 궤도 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 위성이 어떤 위성이고 이게 LIG 넥스원이 이런 거를 할 때 확장성이 있는 기업인 건가요? 그 우주라고 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그리고 영국의 버진 갤럭틱 이런 민수 회사들이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한국은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산업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는 그런 실리콘밸리 투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방산업체들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말씀하신 정지 궤도의 기상위성 또는 이제 한국형 GPS를 하는 이런 위성들에 대해서 지금 수주나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를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중대형 위성들 이렇게 해서 방산업체들이 우주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업체들이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도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수급이 뒷받침돼야겠죠.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물론 네. 이게 일별로의 약간 좀 다름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보면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에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지정학적 상황들을 봤을 네. 때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너무 집중된 산업들은 한국의 투자자들보다 체크를 하거나 검증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중동의 지금 상황들, 트럼프의 정책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련 산업들의 성장을 파악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채 10%대였는데 지금은 40%대를 넘어섰고요. 그게 그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방산 수출 그리고 그 전략들에 동의를 하면서 이런 투자들이 이어져 온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도 30%대의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외에는 대부분 다 30% 정도의 지분이 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너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네.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방산 ETF나 이런 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지금 몇 가지 정도는 방산 ETF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ETF들의 종목 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룹에서 신한자산운용이 소울 방산 ETF를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에서 나온 플러스 방산도 있고 아니면 그 타사에서 나온 타이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종목 구성은 그 공개가 돼 있으니까 뭘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선호하는 종목들이 비중이 좀 더 크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 연간으로 등락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미국 방산주도 그렇고 미국 방산주보다는 한국이 훨씬 많이 올랐는데 지금의 상황들은 개별 종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